이 세금 대책과 공급 대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추천했던 매물이나 손꼽았던 매물들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한번 좀 검증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에 있는 방송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런 세금 대책과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물론 안 좋죠. 그리고 틈새를 찾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주거 사다리 만들랬던 2030 빌라에 가두리를 쳐. 4억 미만짜리에 살아. 아파트는 안 된다. 그리고 대출은 많이 해줄게. 30년 동안 살아라. 그러면은 너 집 된다. 근데 사람들의 80% 이상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젊은 사람들 2030을 가두리를 친다. 그 이전에는 뭐 했어? 일단은 당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버스에 살아라. 반포에 산다? 어디 살아? 반포 휠스테이트. 버스 1호에 살아.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상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시장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노인들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라. 세금 많으니까는 감당 안 되지. 너희 커뮤니티 그런 거 나 신경 안 쓴다.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라. 그럼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반발이 되죠, 당연히. 자산을 가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산을 가져야지 내 노후와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죄악시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자산의 축적은요, 사실은 죄악시되는 게 아니라 권장해줘야 되는 방향입니다. 합법적으로. 불법을 하는 거는 잡아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독식하거나 폭식을 하는 사람들은 잡아야 되겠죠. 근데 합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장주의 사회에서 이걸 못하게 하면은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틈새도 사람들이 찾습니다. 정맞아 실거주 못한 사정인데 국가는 세금 폭탄. 이게 장기 거주 소득 공제가 원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였습니다. 이름을 보유라는 것 자체는 거주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공제를 해주는 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거주, 보유를 거주로 받고 이 거주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특별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주겠다고 해서 이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거주기간 나중에 인정해줄게. 장특공. 그 인정 사유는 취약, 정근, 질병, 학폭, 복량. 이것도 참 재밌는 게, 근데 이런 거 있으면은 나 갔다 와라. 근데 거주는 캡을 씌웠죠. 최대 3년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양도해서 폭탄 맞는데 누가 이거를 또 비거주 해가지고 뭐 보유세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팔려고 하면은 거주 기간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장특공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데, 이것도 기간을 3년이라고 하니까 이 캡을 씌우는 게 문제입니다. 왜 조건들을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폭력이죠. 세금 폭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발이 생기고요. 이렇게 입법 과정에서 의견 청취 때도 막 2,000건씩 3,000건씩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등에도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틈새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7억 아끼자. 압구정 집주인들 아파트 막교환이 잇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막교환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막교환 거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집을 바꾸는 겁니다. 서로 집을 언제까지? 2027년에 막교환을 하자, 집을. 막교환을 하면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이 5억짜리 집이 있는데 5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2027년까지는 아까 말했던 장특공, 전 장특공이 익숙하니까 장특공 혜택을 받아요. 근데 2028년도, 2029년도가 되면은 이 혜택을 받는데 캡을 씌웁니다. 얘는 캡이 없었어요. 장특공에 대한. 캡이 10억까지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5억에서 50억이 되는 이거의 장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겁니다. 막교환을 하는 겁니다. 막교환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는 나오겠죠. 취득세는 한 1억 5천이 나와요. 근데 장특공에 대한 공제가 되잖아요. 공제가 되니까는 만약에 지금 막교환을 하면은 공제를, 장특공 공제를 한번 받고, 이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마이너스지만 취득세를 1억 5천 내면은 세금이 4억 4천, 4억 5천밖에 안 나옵니다. 캡이 없으니까. 근데 2029년 되면은 캡이 있어요. 10억이라는 캡이. 10억 이상에 대한 부분은 공제 안 해줘.
그러면 5억 짜리 집이 50억이 되었고 이 50억 짜리 집이 2029년도에 판다고 하면은 장특공 공제가 아니니까 세금이 한 11억이 나옵니다. 취득세랑 이걸 두 개 합쳐도 4억에서 4억 5천인데 이건 1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50억에 새로 막교환을 새로 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10년 뒤에 한 70억 정도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시작 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부분만 양도세에 대한 차익으로 삼기 때문에 요것 또한 또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교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제 막교환이 올해 들어서 강남권이나 압구정 중에서는 세금이 아껴지니까는 40건 안팎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금을 아끼자. 7억? 야, 뭐 너희들 50억짜리 집 가지는데 7억을 아껴서 그 현금 흐름과 자산은요. 엄연히 다른 구조입니다. 엄연히 다른 구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말처럼 계속 오른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하셔도 오를 텐데 업자분들 요즘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오프라인 강의하고 전력을 다해서 집값 방해 중인데 이신 걸로 보이네요. 인생 휘둘린 게 아닙니다.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모순인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해도 오를 텐데 일을 왜 안 합니까? 요거는 재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산입니다. 요거는 현금입니다. 현금 흐름. 이거랑 두 개는요. 성격이 달라요. 요게 많다고 요게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자산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많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착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억이라는 돈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아까 압구정 현대에서 7억 절감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현금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거 뭐 50억짜리 집, 60억짜리 집인데 7억 못 내? 어렵죠. 은퇴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월급쟁이로서 그냥 그때 좀 모음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압구정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나다 보니까 50억, 60억이 되었어. 근데 난 지금 현금 흐름이 없어. 이런 사람 7억 어떻게 냅니까? 어렵죠. 그리고 더불어서 첨언으로 저는 이분이 열심히 그 업자들, 저보고도 업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부동산이나 뭐 유튜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들이 열심히 컨텐츠 말고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집값 방어 중인데 인생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저는 이 서비스라는 건요, 상호 간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서비스와 만족할 서비스가 있으면은 그 서비스에 대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만족하지 못하거나 내가 독식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기죠, 사기.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거의 안 하지만은 이걸로 돈 번 적이 없습니다. 강의를 안 하지만은 이거를 하는 것도 사기인 강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도움 주는 서비스를 냈다고 하면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저는 업자도 아니지만은 물건도 없지만은 콘텐츠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방어 중으로 보인다. 자기들 살려고 집 다 다른 사람들 떠넘기는 거 보인다. 이런 시선과 인식들을 조금은 좀 다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회입니다. 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은 다른 또 부동산 유튜브도 서비스를 제공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저는 또 제공하기도 하고 모든 서비스들이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 서비스에서 내 이익을 90하고 100을 가고 그 사람의 이익이 하나도 없게 간다. 이 서비스는 사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유튜버라든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부동산은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진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집을 거래하다 보면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임차인이 약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자인 경우도 있고요. 임대인이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임차인이 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은 언제든지 그 뭔가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도 솔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랑 같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서 진짜 솔직하고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중개비를 덜 받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반면에 이걸 어떻게든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내 이익을 극대화해야지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 그 뭐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좋고 나쁜 거 있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냥 부동산을 한다고 해서 업자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근데 뭐 제 주변에도 부동산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좀 나쁜 업자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요거 하다가 막 교환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현금 흐름과 자산은 다른 성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